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을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정체되어 있다. 2026년 2월 3일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다시 한번 금리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택했다. 벌써 5회 연속이다. 언뜻 보기엔 변화 없는 고요함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를 소리 없는 비명으로 읽어낸다. 회의실 밖 은행 딜링룸의 모니터 위에서는 원달러 환율 1460원이라는 숫자가 붉게 명멸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과 원화 가치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등이다. 보통의 경제 논리라면 가파르게 치솟는 환율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의 손발은 거대한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의 이름은 바로 부채라는 이름의 부메랑이다. 서울 아파트를 마련한 직장인의 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PF 부실의 무게가 한국은행의 결정권을 짓누르고 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와 기업의 연쇄 파산이 우려되고 유지하자니 자본 유출과 물가 폭등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온다.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 힘든 외통수에 걸린 셈이다. 퇴로가 차단된 골목 안에서 한국 경제는 거대한 딜레마에 봉착했다. 자산 가치의 성장이 저금리라는 유동성의 마약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1460원이라는 환율이 차갑게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심 전광판을 스쳐 지나가는 경제 지표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압박하는 실존적인 공포로 다가온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자산, 당신의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생존의 기록이다. 오늘 우리는 이 동결된 정적 아래 숨겨진 거대한 구조적 균열을 추적하려 한다. 시장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의 소리가 가득하다.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 곳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다. 환율 1460원이라는 수치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한다. 채권 시장에서도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강흑인 신용 스프레드가 무서운 기세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경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량 기업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 경화 현상이다. 도심의 풍경도 예사롭지 않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이면에는 임대문의 스티커가 붙은 공실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 단지들조차 거래 절벽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기싸움은 유동성을 말려버렸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체된 국내 증시를 뒤로하고 달러, 금, 미국 주식으로 자본을 옮기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망명이다.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껍데기뿐인 지표와 높아진 변동성뿐이다. 저성장, 고부채, 대외 변동성이라는 세 마리 악재가 동시에 덮쳐오는 퍼펙트 스톰의 전조다. 시장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안정이 아닌 정책적 한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그림자는 환율 정황판, 대출이자 고지서, 텅 빈 상가의 모습 속에 이미 깊게 드리워져 있다. 지금의 평온은 폭풍 전야의 정적에 불과하다. 시장이 보내는 경고는 명확하다. 위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정교하고도 잔인하다. 지금 한국 경제 충격의 핵심은 금리 역전과 부채의 가속도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린 지점에 있다. 미국 연준 페드이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사이 한국은행은 국내 부채 위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 금리 격차는 자본의 본능을 자극한다.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원화 자산은 매력을 잃고 달러로 치환된다.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한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고환율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기름값과 밥상 물가가 오르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이는 내수 소비의 침체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상승을 견디다 못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투자를 축소하며 이는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을 완성한다. 더 치명적인 메커니즘은 자산 가치의 하락과 부채의 실질 가치 상승이라는 역설이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담보 가치는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 특유의 구조는 이 메커니즘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집값이 하락하면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가 심화된다. 1997년 외환 위기가 기업의 외화 부채에서 시작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가계와 내수가 서서히 말라가는 만성 질환에 가깝다. 정책 금리라는 약을 쓰려고 해도 환율이라는 부작용과 부채라는 기저질환이 충돌하며 어떤 처방도 먹히지 않는 교착 상태다.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파괴적인 충격의 공식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닮아 있습니다. 금리 동결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를 무너뜨린 글로벌 사례들을 복기해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교훈은 1997년의 한국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던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과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쳤던 액당이역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이 경계해야 할 모델은 오히려 최근의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에 가깝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물가 폭등에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는 이례적인 실험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와 금으로 도피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초인플레이션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울타리 안에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권을 잃은 채 저금리의 단맛에 취해 부채를 쌓아 올렸습니다. 위기 때 스스로 금리를 조절하거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경쟁력을 확보할 길 없던 그리스는 가혹한 외부 긴축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한국은 통화 주권은 있지만 가계부채 사슬에 묶여 금리 무기를 못 쓴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정책적 무력감과 기이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와 가계가 무너지고 동결을 지속하면 환율이 무너지는 양날의 검 앞에서 시장은 한국 경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위기 초입에서 과감한 결단 대신 임시 방편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부채의 안위에 몰두하는 순간 환율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국가 파산의 전조 현상으로 변질됩니다. 2026년 한국의 동결의 길이 연착륙을 위한 인내인지 파국으로 향하는 소극적 방관인지를 냉정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한국은행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수하지 않으려는 고통의 무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사례와 현재 한국의 상황 사이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공존합니다.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와 정책의 시차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시장이 해당 국가의 통제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초인플레이션 전조는 중앙은행이 압박에 밀려 금리 결정을 미룰 때 나타났습니다. 한국 역시 국내적 특수성에 발을 묶여 글로벌 조류를 거스르려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위험한 차별점은 바로 부채의 질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단일 바구니에 담겨 있고 그 바구니가 막대한 가계대출로 떠받쳐져 있습니다. 재정 위기는 정부가 해결할 실마리라도 보이지만 가계부채 위기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동시에 파산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제조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수익이 국내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환율로 인해 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타 국가들이 외화가 부족했다면 한국은 방패 외화 보유액은 있으나 지불할 내부적 대가가 커서 못 쓰는 마비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위기 국가들이 걸어갔던 길과는 또 다른 전례 없는 선진국형 부채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부채를 살리기 위해 환율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부채의 거품을 터뜨릴 것인가. 이 잔혹한 이지선다 앞에서 한국이 처한 구조적 모순은 그 어느 나라의 사례보다 복잡하고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동결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균열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뿌리부터 마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 1460원 시대의 고착화는 우리 경제의 엔진인 제조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혹한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의 폭등은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고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특히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이 고환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공장 문을 닫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뇌의에 갇히자 혁신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돈들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자산 가치만 높고 실질 성장은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시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데 소득은 정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은 미래 세대의 생산 의욕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절규는 잠재 성장률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구조적 재앙입니다. 자본이 부채를 돌려막고 집값을 지탱하는 동안 우리는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격 추격과 중국의 기술 공세 사이에서 부채 쇠사슬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결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폭발을 막기 위해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보다 더 처참한 부채 주도형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1,460원이라는 환율과 아파트 숲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숫자가 실물 경제의 고통으로 번역되는 과정은 냉혹할 만큼 빠르고 정확합니다. 환율 1,460원이라는 숫자는 여의도의 모니터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합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우리가 마주할 빵값, 기름값, 그리고 전기요금의 인상 고지서로 즉각 치환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며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실물 경제의 온도는 이미 영하권을 밑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잇는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골목 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저녁마다 붐비던 식당계 정막이 흐르고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소비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 폐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지표는 그 집을 소유한 중산층 가구의 삶이 안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는 장부상에만 존재할 뿐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집값 숫자에 갇혀 유동성을 잃어버린 하우스푸어의 비극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서민들은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경제의 혈맥이 부채라는 혈전에 막혀 굳어버렸습니다. 금융시장은 청개이고 실물 경제는 몸입니다. 청개는 고열인데 몸은 오한을 느끼며 굳어가는 괴리가 커집니다. 금리 동결이 초래한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 실물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영혼 없는 지표들만 남은 채 서서히 침몰해갈 것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경우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에 가깝다. 정부는 질서 있는 정리라는 수사 아래 부동산 PF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인공호흡기를 붙여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폭탄의 심지를 조금 더 길게 늘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이 내세우는 미세 조정과 시장 안정화 조치들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환율 1,460원이라는 수치는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은 깊다. 재정 지출을 늘려 내수를 살리자니 국가 채무와 물가가 걱정이고 긴축을 하자니 민생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여준 확장적 지출 기조는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늘려 물가 압박을 가중시키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모순을 낳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엇박자는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다. 한쪽에서는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도꼭지를 잠그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물을 계속 붓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가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결국 대응의 한계는 시간과 자원에서 온다. 외환 보유고라는 방패는 무한하지 않으며 부채를 떠받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는 진통제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붕대만 감싸는 식의 대응은
언젠가 더 큰 수술을 불러올 뿐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칼집에서 꺼내지도 못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은 차갑게 묻고 있다.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위기를 돌파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신뢰의 최후 보루인 중앙은행마저 딜레마에 갇힌 지금 정부의 선택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거창한 경제 담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오늘 아침 당신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뉴스는 대출자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마트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환율 1460원 시대. 이 숫자가 가져온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의 크기와 개수로 나타납니다. 수입 과일 가격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필수적인 식재료들마저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이름 아래 교묘하게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리가 멈췄다고 해서 당신의 삶을 누르는 무게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대출 이자는 제자리 걸음일지 모르지만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는 당신의 실질 소득을 매달 수십만 원씩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약탈이며 중산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자부심은 이제 무거운 굴레가 되었습니다. 자산 가치는 서류상으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지만 정작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은 줄어만 가는 에셋 리치 캐시 푸어의 삶.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아이들의 학원비를 고민해야 하고 노후 준비는 이미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정보와 자본을 가진 자들은 이미 원화를 버리고 달러와 미국 주식으로 대피해 고환율의 수혜를 누리며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안에서 자본가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이미 떠나고 있는데 평범한 중산층들은 서울 아파트라는 무거운 짐을 꼭 쥔 채 배와 함께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형국입니다. 열심히 살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회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지금 평범한 가게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흐름, 즉 환율과 금리라는 두 괴물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무력감입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곧 당신의 딜레마입니다. 집값을 지키기 위해 환율과 물가를 희생한 정책의 대가가 왜 나의 소박한 저녁 식탁을 초라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뉴스 속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혹한 비용이자 당신의 남은 미래를 저당 잡고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동결이라는 정적 속에서 당신의 지갑은 지금도 소리 없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딜레마가 개인의 재난으로 치환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냉혹한 생존주의적 태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가 시장을 지탱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시스템의 붕괴를 늦출 뿐 당신의 자산을 온전히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1460원이라는 고환율 시대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원화 자산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닻을 내리지 않은 배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통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은 이제 투자가 아닌 보험입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곧 당신의 구매력 하락을 의미하기에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로 내 자산의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부채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금리 동결은 빚내서 버텨라는 신호가 아닌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와 별개로 상승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가상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의 절대량을 줄이는 부채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지금은 자산의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니라 몸집을 가볍게 하여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졌더라도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산은 방패가 아니라 당신을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장부상의 평가 금액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거래가 끊긴 시장에서의 호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내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 동원 능력입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의 생존법은 공격이 아닌 수비에 있습니다. 내 가계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해부하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만이 일상을 지켜낼 유일한 길입니다. 생존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이제 어떤 길로 접어들 것인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후퇴를 통한 연착륙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의 고공행진을 묵인하는 대신 서서히 금리를 인하하며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갚아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전격 인하하여 한미 금리 격차가 좁혀져야 하고 글로벌 유가가 안정되어 수입 물가 압력이 낮아져야 합니다. 만약 대외 환경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연착륙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위협은 장기 침체의 늪입니다. 부채를 살리기 위해 환율과 물가를 방치한 결과 소비가 완전히 실종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며 성장률이 고착화되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버전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뜨거워지는 고통에 익숙해진 채 국가적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임계점을 넘은 갑작스러운 균열입니다. 부동산 PF라는 두 개의 한쪽이 무너지며 금융권의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1997년과는 또 다른 양상의 파괴적인 복합 위기의 발현입니다. 이미 1460원을 넘어선 환율은 시장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 부채의 거품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부채를 지탱하기 위해 우화폐의 가치를 희생하며 전 국민의 가난을 수용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느냐, 아니면 그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 서느냐를 결정짓는 잔인한 시험대일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며 돌아본 서울의 밤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우리가 목격한 것은 1460원이라는 차가운 환율의 벽과 수백조 원의 부채라는 거대한 늪 사이에서 숨죽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선택한 동결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잠시 뒤로 미루어준 자비로운 유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예된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우리 화폐의 가치 하락과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역동성 그 자체입니다. 경제는 차가운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결국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부채를 통한 성장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환상의 유통기한이 다해감을 환율 전광판과 대출이자 고지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외부의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왔던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터져나오는 내부의 비명입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의 가치에 매달려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다시 단단한 실질의 토대 위에 올라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꺼지겠지만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1460원이라는 숫자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리고 동결이라는 정적 속에 감춰진 위기의 신호들, 이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냉정하고 치밀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의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견뎌내는 힘은 우리가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정지된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동결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봄을 맞이하게 될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